네, 월간 광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스튜디오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회 회기가 예, 진행돼서 그러신가 보죠? 오늘 이제 국회 상임위 결산 회의가 있어서 네, 금방 끝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동 시간까지 감안해서 도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네, 네. 이렇게 그러시죠. 전화로 아니,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죄송합니다. 국회일이 먼저니까요.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마무리 과정이죠. 근데 뭐 예, 흥행은 잘 안 되는 건 뭐 역시 좀 예, 표차가 기울어져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 뭐 이미 예상이 됐던 거니까요. 뭐 그거는 뭐 특별히 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 사실 전 대선 후보가 이제 한 4개월 만에 당대표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 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당원과 의원들이 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4달 만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하고 선거운동하고 막 서로 막 티격태격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당원들이나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 낙선의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많은 당원들의 그런 뭐 감정이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바램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현실로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쟁점이었지 나오게 되면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뭐 별로 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네. 그렇게 봅니다.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당대표 선거는 뭐 일정한 흐름대로 가고요. 최고위원 선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최고위원 선거가 제 걱정인데요. 저는 이제 뭐 당대표 선거야 전에 대선 후보를 해서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흐름인 거고. 네. 근데 최고위원도 사실은 어떤 이재명 후보 개인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게 이게 저는 징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또 그 나름대로 판단하거나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개인과 가까운 친명 후보들이다 해서 또 이제 표가 결집되는 게 저는 이게 민주적인 정당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 후보 본인이나 그 최고위원 후보들 이분들이 서로 약간은 이렇게 연대하거나 아니면 스크럼을 같이 짜는 듯한 그런 연출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되게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내부에서는 또 그런 문제도 보이고 그런가 본데요. 예, 당대표는 당대표로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최고위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견과 목소리를 가지고 가야지 내가 이재명하고 친하다 이걸로 득표를 한다?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밖에서 볼 때 지금 최고위원 중에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게 정청래 후보고 2등이 고민정 후보죠. 그렇죠. 예. 그럼 대체로 정청래 후보는 언론에 보면 뭐 친명이고 고민정 후보는 비명 이렇게 분류되는 건데 이건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좀 섞여 있는 건데 3등부터가 또 뭉쳐 있고 뭐 이런 건가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린 전체적인 거고요. 분위기. 예, 네. 이제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에서 대변인도 하셨죠. 앞장서서 좀 싸웠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있는 거니까 그 뭐 친명 비명을 넘어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대로 득표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그게 없이 그게 특별하지가 않은데 이재명 후보랑 가깝다 이걸로 득표가 된다 이거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 언론이 별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 될 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새로운 리더십이라든지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볼 분위기는 별로 안 보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가장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게 이를테면 기후위기 등 우리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좀 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안 한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좀 약간 아쉬워 보이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려서 이건 어떻게 보셔요? 전적으로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친명 비명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렇게 해서 좀 바꿔보고 싶다. 우리 기후위기에 대해서 또는 인구 변화에 대해서 또는 미중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 변화에 대해서 또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이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하도록 내가 한번 지도부에 가서 해보겠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양극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가 20년 동안 더 악화됐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 정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최고위원들, 그런 지도부가 나와야 돼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결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저 사람은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과 새로운 처방전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별로 성적표가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런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제 당대표가 돼서 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가서 성적표를 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윤석열과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를 했을 때처럼 새로운 아젠다를 내걸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지금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해법을 가지고 정치권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이고 이재명도 아니네 이래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뭐 정치가 위기에 놓이는 거고요. 이재명 그렇죠. 개인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여당도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뭐 이제 30%로 올라왔대지만 하여튼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도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민주당을 좀 왔는데 여기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권 전체가 탄핵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김종민 의원님이 당내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한 1, 2주 동안 조금 오른 건 맞죠? 바닥치고 회복 중인가요?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건 지지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네. 지지도가 20%든 30%든 지난번에 우리가 YS 때 90%도 갔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 네, 금방 휘청거리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우리가 80%까지 갔다가 나중에 40%, 30% 떨어지잖아요. 네. 저는 이 지지율이라는 게 참고용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국민의 신뢰가 있어요. 저는 20%가 30% 갔다고 좋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소한 60% 이상 안 가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실패하는 거예요. 한 60% 정도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정말 잘못하는 건데 그거는 20%에 30% 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60% 말씀하시는 건 지금 취임한 지 100일 정도 지난 정권은 60% 받아야 당연하죠. 정상이다. 이런 말씀 예. 차원이죠. 이게 뭐냐면 취임한 3년 차 되면요. 실적으로 지지도가 점수가 나와요. 실적에 따라서. 그렇죠. 그동안 뭐 했나. 부동산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했는데 이게 뭐 자영업자들을 뭐 어렵게 만들었다든가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했는데 뭐 반발이 심해졌는데 이것도 진압도 못하고 끌려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임기 초는 실적 갖고 평가를 하나요? 그 정부에 대한 신뢰 가지고 한 겁니다. 기대도. 신뢰와 기대가 없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잘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신뢰가 있으면 연애가 되는 거고. 그렇죠. 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유지될 수 있는 깨지는 거죠.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위기예요. 실적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기대와 신뢰가 이렇게 빈약하다. 이건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20%대에서 30% 초반으로 올라왔다고 대통령실이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면 정말 큰일 날 소리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이건 대통령 본인과 네. 지금 대통령이 했던 기본적인 인사, 그다음에 행태, 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지금 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 오르고 이런 문제로 우리가 자유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빨리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지지율 떨어졌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뭐 식사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평산마을이라고 그러죠. 그 네. 지역에 대한 뭐 집회 시위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걸 진작 했었어야 돼요.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 전에 청와대 정무수석관 최재성 전 수석이 오래전부터 이제 주장도 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건 이제 국회의장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윤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한 모양인데 그 결과로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에 어느 정도 안정은 좀 찾은 것 같아요. 좀 근데 평화가 앞으로 이제 왔군요. 네. 앞으로 개인적으로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할 거 아닙니까? 시위를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시위의 방식이 좀 변화되는 거죠. 그 위험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소송도 걸 거고 뭐 또 이제 문제 제기도 할 거고 이제 이럴 텐데 일단은 요 상태를 얼마나 이제 유지하느냐 이게 정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김 의원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법률을 개정한 것도 아니라 경호 구역을 100m에서 300m로 늘린 거잖아요. 말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뭐 지침도 아니잖아요. 뭐 문서도 아니고. 지시예요, 지시 그냥. 그냥 지시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진작 이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최근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진작부터 이 경호구역 확대 내지는 경호상의 어떤 집행권을 발동해서 대처해달라 이런 제안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뭐 대통령 당신 집 근처도 다 시위하는데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집회 시위하는데 어떻게 막냐? 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한 겁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지 말았었으면 아마 이런 행동이 일찍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시를 해서 좀 상황이 좀 바뀐 거는 정말 잘된 일이고요. 하여간 상황 관리를 좀 잘 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래도 대통령도 하셨고 이러니까 그게 참아내야 될 의무, 수인 의무 내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는 게 불편하실 수는 있다고 쳐도 그것도 문제겠지만 주변 마을 주민들은 도대체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분들은 웬 그분들은 분변인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막 욕설하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변화 이후에 그 마을 주민들이 오랜만에 이제 그 약간 평화를 찾은 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늦었지만.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서로가 풀어나가는 게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줄이는 걸 텐데요. 하여튼 좀 아쉬움이 그런 있습니다. 일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 이해가 안 가는 게 0.73% 이겼잖아요. 네. 무조건 협력하고 야당하고 대화하고 야당 목소리를 듣고 해서 의사결정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 헌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장관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늘 야당과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장관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대통령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안 되고 있는 건데 일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당장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주려고 하더라도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동건 기재위 간사가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그 간사를 설득한다고 하는데 그 개인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침을 지금 전직 대통령 서해안 동해안 해갖고 북풍몰이하고 수사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 쫓아내려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불법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정 운영 못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직도 무슨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이겨볼까, 상대방을 제압할까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아직 이게 집권했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 그런 마음가짐이 좀 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김종민 의원님은 아니시고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입법 발의를 했다죠.
이건 예. 어떻게 보셔요? 그건 이미 대선 때부터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두 대통령 후보 관련된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으로 하자. 그렇게 이미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새로운 게 후보가 아니라. 떨어졌으니까. 네, 새로운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떨어졌잖아요. 네. 그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특검보다 한 10배 이상 강력하게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사실 특검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김혜경 씨 뭐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렇죠. 계속 반복적인 수사를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됐으니까 여기는 수사가 좀 안 되지 않겠냐. 또는 뭐 수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좀 미진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사했는데 의혹이 남아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을 논의하는 거는 뭐 정상적인 저는 프로세스라고 보고 논의를 해서 이 특검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만한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발의를 가지고 막 정치 공세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토론을 해보고 오히려 만약에 특검을 하게 돼서 정말로 특검에서 별게 안 나오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하는데 훨씬 더 가벼워지는 거죠. 네, 뭐 민주당은 정치적 타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셈법은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네,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